시작에 앞서 장태환 교수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교수님은 현재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대학교에서 소수 인종학과 Ethnic Studies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 소장, 현재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이시고 또 한국의 인천광역시 국제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199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12권의 저서 그리고 7권의 편저를 했고 그 외에도 수십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여기서 소개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의 저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파차파 캠프, The First Korean Town in the United States. 그게 2021년에 나왔고 한인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도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이라는 책을 또 내셨습니다. 또 특히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책이죠. 그 미국의 흑인들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또 책을 쓰셔서 흑인, 여기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또 깊으시고 한흥 문제, 그리고 LA 폭동에 대한 그 전문가로 또 알려지셔서 여러 군데에서 정말 셀 수 없는 대학과 강연장에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훈련훈장 모년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재외 한인학회 최고 학술상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SAT에 한국어 채택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민정음 반포 549도를 맞이해서 1995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또 한참 K컬처가 많이 떠가지고 또 이 SAT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들에서는 학부모들이 또 줄을 서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참 감회가 올해 여기서 참 역사가 기신 분들께서는 참 오랜 역사를 보시면서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리는 안 들리지만 큰 박수로 우리 장태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 인스티튜트에서 저를 초청해서 또 우리 미주 한인사를 들어보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제가 쉐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 한인사 역사가 오늘은 이제 초점이 주로 역사가 되겠습니다. 역사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교육을 받았고 따라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느 시기에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미국에 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미주 한인 의식이 점점 강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미주 한인들이 자신들의 역사, 즉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주 한인사입니다. 미주 한인사를 거의 모르거나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역사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unless people know their history, their identity is anchorless. 즉 역사를 모르는 것은 탓을 내리지 못한 배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상당히 그 한 인간의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니그로 히스토리 먼스를 제일 먼저 만들어내신 흑인,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흑인 역사학자 카르 우스는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knowledge, 지식이다. 또 역사라는 것은 identity, 즉 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empowerment, 즉 특히 소수계에 있어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자신들을 프리하고 자신들에게 힘을, 역량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초를 제공한다고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knowledge, identity, power 이 정치 역사 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이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반아시안 증오 범죄가 급증하면서 특히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또 심지어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 캘리포니아 LA 지역, 실비치 지역에 리저 월드라는 은퇴촌이 있습니다. 은퇴촌에 거주하는 한 분, 최병이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딸에게 이런 손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이 손편지는 아틀란타 난사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도착을 했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Now the 병 is gone, is one less Asian we have to put up with Lisa World. Watch out, pack your bags and go back to your country where you belong. 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이제 이런 증오 편지 최병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너무나 즐겁다. 이제 아시안하고 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증오 범죄가 지금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 대우를 이제 LA 타임즈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시안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의식을 느끼는 게 2020년 2월 달에 65%였던 것이 올해 5월 달에 79%, 거의 80%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오범죄의 대상이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73%, 흑인보다 훨씬 높아요. 61%, 라틴계 58%.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미주 한인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주 한인사는 크게 4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03년이 노동이민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그런 해입니다. 1903년 1월 13일 약 121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그것을 우리 미주 한인 공식 이민사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이전에 1903년 이전에 이제 망명객들이 있었고 외교관들이 있었고 학생들 그리고 인삼 상인들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숫자는 뭐 한 200명에서 300명.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이민이 1903년에서 1905년 사이에 7,226명의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민을 왔고 또 사진 신부로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왔고 학생들 그리고 망명객까지 다 합치면 약 8천여 명이 1924년까지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4년 미국 정부에서 아시안 이민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아시안계 이민이 전면 금지가 되고 한인들의 이민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부터 다시 재개되고요. 1950년에서 64년 사이에 약 2만 명의 한국인 외교관, 고아, 그리고 미국과 결혼한 여성, 학생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도까지 미국에 거주했던 한인들의 이민자 숫자는 7만 명 미만.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나 이제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한인 이민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한 해에 3만에서 3만 5천 명이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1980년도에는 한 35만 명, 그리고 90년도에는 뭐 70만 명, 2000년도에 100만 명이 넘었고 2010년도에 140만 명, 그리고 올해 이제 2020년도에 180에서 19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부터 지금 2020년, 50년 사이에 미주 한인 인구가 7만 명에서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수치로 급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1903년 1월 13일 121명이 도착을 했는데 신체 검사에서 탈락해서 이제 102명만이 하와이에 이제 정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알리는 신문 기사입니다. 이것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당연히 노동력 부족, 그다음에 노동력 분양 정책, 뭐 중국인 이민 금지법 이런 것들로 이제 한인 이민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하와이가 오늘날 뭐 멜팅팟 또는 아시아계, 특히 일본계가 하와이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와이는 원래는 이제 폴리네시안들이 원주민들이 있다가 이제 자본주의가 정착하게 되면서 1860년에서 1940년 사이에 33개국에서 40만 명의 노동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오늘날 그 멜팅팟, 세계의 다인종이 모여 사는 그런 패러다이스가 된 것입니다. 하와이 한인 사회는 사실 뭐 사탕수수 농장이 이제 주력이었고요. 대부분의 초기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충격에 이제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이제 한인 이민들의 특징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의 전 지역에서 모집한 기독교인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하와이 한인 사회에 한국에서처럼 동회를 만들어서 동장을 선출하고 경찰을 조직해서 선출해서 하나의 자치 규범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초기 한인 사회의 가장 특징은 교회와 독립운동입니다. 교회와 독립운동은 불가불 관계로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이었었고 교회가 독립운동의 앞장선 그런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약 800명에서 1000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사진 신부로 미국에 정착을 합니다. 그 이제 배경에는 1905년에 제정된 미국과 일본과의 비밀 협상이죠. Taft-Kessler Agreement, 즉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비밀 협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 신부들이 이제 누구에 있냐? 약 극소수는 이제 양반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이 양반 출신 여성들이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어떤 분은 모험심이 굉장히 강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즉 그 당시에 여성들은 하나의 그 가부장제도에서 유교 가부장제도에서 그 농경 사회에서 농촌에서 하나의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였고 내가 결혼해서 하와이로 감으로써 식솔이 줄어들고 동시에 남편이 그 신부 집에 이제 한 $200에서 $300의 그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희생을 하면서 가족의 그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특히 이제 신여성들이 한국에서 뭐 이화여전이나 뭐 이런 여자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자기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한 800명에서 1000명이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이 없었으면 한인 사회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2세들이 태어났고 한인 여성들이 가정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남편들과 함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인 사회의 경제적인 기반이 확립이 빨리 될 수 있었고 또 동시에 가족을 형성하면서 한인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계는 뭐라고 불렸냐면 총각
사회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1882년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중국인 여성들의 미국 이민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가면 90%가 총각들밖에 없었고, 그래서 차이나타운은 범죄의 요람이었었고, 또 창녀촌이 있었고, 또 이런 그 오피움, 그 마약, 그리고 조직범죄가 범람했던 그런 곳이 바로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인 사회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어떠한 그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미국을 세계에 소개할 때 그 Statue of Liberty, 즉 뉴욕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뉴욕에 있는 그런 그 상징적인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죠. 미국을 상징하는 그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 미국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 정의 이런 개념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도 누구나 다 그 학교에 다닐 때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서 배우고 미국은 이민의 나라고 기회의 나라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관문이 자유의 여신상에 있었던 앨리스 아일랜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부 지역에는 에인젤 아일랜드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시안계나 여러 그 서부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전부 에인젤 아일랜드에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에인젤 아일랜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에인젤 아일랜드는 미국이 알리고 싶은 자유, 평화 또는 정의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882년 중국인 이민금지법이 통과됐고 1913년 7월 9일 한인 학생 6명이 이제 에인젤 아일랜드에 도착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 당시에 특수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면 모두 에인젤 아일랜드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3일에서 3년 동안 자기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신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거기 감금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인젤 아일랜드는 사실 하나의 일종의 포로 수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1943년까지 지속이 됐었는데 한인들의 경우는 이제 이미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또 많은 한인들이 중국이나 기타 지역에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People Without Country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People Without Country. 그래서 우리 도산한창 선생이나 대한민국민회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한인들은 정치 망명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 여권이나 기타 학생증 이런 것도 없이 도착을 해도 대한민국민회에서 보증을 해주면 그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미국 생활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힌이라는 분은 나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다라고 이제 망명을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들을 식민 국민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Japanese subjects. 그런데 초기 미주 한인들이 이것이 이제 에인젤 아일랜드에 있는 그 디텐션 센터, barracks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복을 입은 우리 한인 사진 신부겠죠. 1914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신부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1907년 미국과 일본의 신사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제가 있는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지역의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가 1904년부터 1918년까지
형성이 됐었고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미국 그 초기 독립운동의 요람이었었고 더구나 저는 이제 더 나가서 최근에 이제 논문을 또 하나 발표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원이 여기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뭐 더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안창호 선생이 1904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리버사이드에 도착을 했고 그 주소는 1532 파차파 애버뉴인데 거기에서 1905년에 코리안 레이버 뷰로 한인 노동국 즉 그 직업 알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업 알선소가 생기니까 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쉽게 직장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는 한인 장로 선교회를 신설을 했고 학교를 설립을 했고 커뮤니티 센터나 토론회, 생일잔치 등 여러 모든 그 커뮤니티 활동을 다 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초기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맥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최초로 발굴을 했습니다. 지금 도산안창호 선생님은 뭐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고 도산안창호 선생에 대한 책이나 또는 논문이나 뭐 기타 등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파차파 캠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산안창호 선생의 활동은 1911년 이후부터 미주 한인사회에서 활동한 것이 대개 이제 초점인데 이 파차파 캠프는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1902년에 샌프란시스코 도착을 해서 1911년 사이에 공백을 제가 메꾸는 그런 연구 작업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차파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지도 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지도는 1908년 뉴욕에 있는 3번 보험회사에서 제작한 지도인데 이게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입니다. 근데 여기에 코리안 세틀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금시초문이죠. 그러니까 1908년도에 리버사이드에 한인 정착지가 있었다?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거든요. 대부분 LA나 샌프란시스코, 하와이에 초점이었었지만 1908년도에 한인들이 여기에 정착했었다라는 것을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이 지도가 이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근데 기존에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도는 2000년 초에 발굴이 됐는데 그동안은 제 전공인 LA 폭동이나 한일 갈등 문제 이런 거에 연구에 전념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논문을 한번 써보자 연구를 시작했고 드디어 5년이 지난 시점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2001년도에 리버사이드 시에서는 도산 안창호 동상을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인들이 이제 50만 불의 기금을 모금해서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파차파 캠프가 존재해도 몰랐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그 역사적 의미가 더해져서 올해 이제 8월 14일부터 파차파 캠프 전시회가 이 근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리버사이드 시에서 파차파 캠프가 있었던 곳을 문화 관심지 1호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산안창호데이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선언이 됐고, 그리고 이제 1902년 12월 14일 날 도산안창호 선생이 이 샌프란시스코 도착을 했는데 한 달 반 후인 1902년 12월 7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이렇게 풀 페이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4년 전인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C, 코리아, K가 아닙니다. 코리아로 돼 있고 The Sleeping Man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냥 뭐 이런 모습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등에서 도산안창호 선생님 부부 사진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제가 조선한창원 선생이 왜 미국에 왔고 어떻게 왔고 이를 다 발굴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알려졌던 것을 뒤집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이제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를 따는 그런 노동부가 다른 한인 노동자들과 같이 노동을 같이 했어요. 안창호 선생은. 그래서 행동하는 지도자였었죠.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뭐 몇십 파운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리버사이드에서 찍었던 모습이고, 이 사진은 이제 이혜련 여사와 장남인 그 필립 안. 이 필립 안은 이제 아시안 최초 영화 배우고 바로 리버사이드에서 이 오렌지를 갖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1907년에 리버사이드에서 찍은 사진이고, 필립 안이 바로 아시안 최초로 할리우드 블루버드에 있는 워크 오브 페임의 스타를 별을 받은 분이죠. 안창호 선생님의 장남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이제 파치아파 캠프 배경을 한 그런 사진인데 제가 최근에 발굴을 했습니다. 한 김용년이라는 분의 가족이에요. 그럼 왜 어떻게 미 최초의 한인타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것은 집단 거주 지역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직업소 개설을 만들어 한인들이 몰려들 수 있게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타 지역은 다 총각 중심의 거주 지역인데 파치아파 캠프는 가족 중심의,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한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한창호의 리더십으로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졌고, 공립협회가 1905년에 설립이 됐고, 여러분 신민회 다 아시죠? 신민회가 발기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906년에 신민회를 리버사이드에서 발기하고 1907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민회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의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913년에 그 헤메밸리 인시던트라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고 미주 한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동기를 마련해 줬던 분들이 바로 리버사이드 파치아파 캠프에 거주하고 있었던 미주 한인들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자료를 어디서 찾았냐면 신한민보에서 찾았습니다. 신한민보가 잭팟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학자 누구도 1911년 이전에 신한민보를 특히 리버사이드 연구원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한민보가 1910년 10월 5일자 신한민보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옛날 한글입니다. 그래서 읽긴 읽는데 이곳은 미국 올 때에 제일 먼저 창설된 한인의 독립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저한테는 천운이 왔습니다. 2017년, 18년 2년 동안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학생 2명이 저희 연구소에 인턴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전공이 바로 이 고전이에요, 고전. 이거를 그 근대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그 학생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하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리버사이드 지방 이곳은 미국이 올 때에 제일 먼저 창설한 한인의 독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체를 처음 시작하며 지방회가 제1차로 설립된 곳이더니 그동안 고난도 많이 당하고 제일 먼저 생겼던 동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신한민보가. 저는 이 신문을 발굴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몇 명이 그럼 거주를 했냐. 공익신보 1905년 12월 21일자에 샌프란시스코에 103명, 리버사이드에 70명. 근데 이걸 보면 그러면 왜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먼저 한인타운이 아니냐.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했던 한인들은 한 지역에 형성된 곳이 아니고 차이나타운
그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고 리버사이드는 한 곳에 1532 파차파 애비뉴에 정착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상하에 거의 300명, 하변에 150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리고 차이석이라는 분이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이 모두 온화한 날씨, 그리고 이곳이 리버사이드가 수년 동안 최초로 한인들이 거주한 지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요. 이분 자서전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발굴이 바로 이 부분인데, 도산환창 선생이 이제 1907년부터 11년까지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뉴욕으로 다시 입국을 합니다. 1911년에. 그래서 뉴욕에도 정착을 해서 이제 9월 달에 리버사이드로 기차를 타고 이제 리버사이드에 오시는데, 그해 11월 23일 날 리버사이드에서 제3회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역사학자 누구도 이 북미총회, 3차 북미총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질 않았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국민회는 완전한 헌법공화의 제도를 의지하여 조직한 단체인 까닭에 지방총회의 중대한 권리는 온전히 대의회에 있다 할 것이다. 대의회는 지방총회에 대하여 자치규정을 제정하며 임시회안을 성립하며 총회 임원을 선정하며 명년도 예산을 정하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 의회죠, 의회. 그러므로 매년 한 차례씩 회집하여 유익한 일을 많이 만들어 오늘까지 회기를 존중하며 그 처결한 의안을 준수하기로 힘쓰는 바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1910년까지 고종 황제가 있었던 그런 왕제예요, 왕. 근데 1년 후에 민주공화제를 의결한 겁니다. 여기 파차파 캠프에서. 이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선언하는데, 그때 역사학자들 누구나 정치 지도자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무런 토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민주공화제를 선언을 하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무런 토의론도 없었대요. 그것이 역사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저는 그것이 이미 대한민국민회에서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안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흘 동안 개최가 됐는데, 놀라운 것은 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식을 했고 12월 24일 오전 3시에 폐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밤샘 토론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20일기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 20일기안이 뭐냐면 바로 무형정부를 설립하고 의회를 신설하고 또 그 삼권 분립에 의한 것을 다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21기안에. 바로 이 사진이 이제 파차파 캠프에서 개최됐었던 제3차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 사진입니다. 바로 안창호 선생이 어디 계신가? 여기 계시네요. 여기요. 저처럼 코수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 선교회, 장로 선교교회에서 그 남긴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고, 이것이 이제 학교.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 이 사진을 발굴하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읽어야 돼. 리버사이드 대한인 국어학교. 이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사진들입니다. 학교. 또는 그것이 이제 도산공화국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헤메펠리 인스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1913년 11명의 한인 리버사이드에 거주했던 한인들이 근처에 헤멧이라는 곳에 일을 하러 갔어요.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역에 200여 명의 백인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인들을 향해서 go back 하면서 지금의 그 반중화 범죄처럼 막 위협을 해서 한인 노동자들이 다시 리버사이드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영사관에서 그 사건을 알게 되면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주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미주 한인들을 대신해서 일본 대사관이 미국 정부에 공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과 일본 간의 외교 문제가 됐어요. 그때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 이대휘 목사님이 당시에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이었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미주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우리를 한국인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AP통신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고 한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민회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었기 때문에 일본 군대와 경찰들이 파견이 돼서 한인들을 탄압했고 독립군들을 사살하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정책을 미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못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찾아낸 것이 도선환창호 선생이 이민국에 의해서 1926년에 추방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콩왕하고 다른 분이 이 미국 이민국에 투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도선환창호와 홍사단은 볼셰비스트, 공산주의자라는 투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투서에 의해서 도선환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1926년 추방이 됐고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1938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투서입니다. 4장짜리 투서였습니다. 콩왕구 찰송이. 근데 이제 초기 한인 사회에는 이제 독립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특히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로비 활동과 외교 그리고 동지회를 설립을 했고 박용만 선생은 소년병 학교와 군단 즉 무력 항쟁을 주장을 했으며 동시에 박용만 선생이 민주공화제를 가장 먼저 주창을 했습니다. 특히 무형 정부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주창한 분이 박용만이라는 것을 제가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은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온건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은 독립전쟁론도 인정을 했고 또 실력 양성론도 좀 인정을 했고 또 대한민국민회 등 해서 안창호 선생은 사실은 상당히 더 혁명적인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으니까 이미 1905년부터 4년부터 고종 황제가 살아있는데 민주공화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사형감이죠. 그 당시에. 혁명적인 아이디어죠. 그리고 서재필 박사 같은 분들이 이제 지도자들 역할을 했고 1908년에 이제 더럼 스티븐슨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장인환 선생과 전명훈 선생이 더럼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분의 공식 직함은 한국 정부의 고문이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1908년에 도착을 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한국인들은 미개하고 한국인들은 그 일본 정부의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을 대환영을 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정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국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보도가 됐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장인환 전명훈 열사가 도널드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이제 암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그 당시에 미주 한인들이 독립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이즈 노트는 뭐냐면 여러분 그 대한민국 최초의 파일럿이 안창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창남. 그분은 이제 1921년에 일본에서 파일럿 라이센스를 받아서 한국인 최초의 파일럿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최소한 3년 앞선 1918년에 한국인 최초로 미군에 입대를 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156회 출격했던 분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응효라는 분이에요. 이응효. 그래서 그때의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레지스트레이션 카드인데 이분이 사실은 한국인 최초의 파일럿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1920년에 미주한인들이 공군을 창설했습니다. 어디에? 바로 캘리포니아 윌루스라는 곳에. 이 공군은 사실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저희들이 책을 출판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분들의 꿈은 공군력을 키워서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는데 이것도 뭐 제가 책을 출판했습니다. 1920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라는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 사진이 그 당시 미국 거주 노백린 장군에 의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공식 재가를 얻어서 만든 비행학교입니다. 비행대입니다. 그래서 노백린 장군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방장관의 주도로 설립된 그 공군입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여기가 이제 LA면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윌루스라는 이 쌀농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노백린 장군과 김종림이라는 분은 이제 쌀농사로 백만장자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5만 불 이상의 기금을 냈고 노백린 장군을 중심으로 공군이 창설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그 건물인데 이 건물이 과연 그 당시에 썼던 건물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바로 이분이 김종림이고 이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파일럿들이에요. 그 임시정부 대한민국 공군 1, 2호 박희성, 이용근.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3.1운동으로 이제 미주 한인들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특히 기금 모금에 있어서 10만 불 이상의 기금을 모금을 했고, 그리고 상당한 액수를 상해 임시정부에 4만 6천 불 이상을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면서 이 기금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운영이 됐던 겁니다. 이 기금이 없었으면 상해 임시정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파체파 캠프가 이제 1913년 이후부터 급속히 쇠락을 하고 그 중가주에 이제 리들리나 다뉴바에 한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요. 또 일부는 이제 콜로라도 마인, 광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터져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덴버에서 이제 독립운동 지도자들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 적도 있었고 등등 많습니다.
미주 한인 인구가 이제 1940년도까지 40년도에 이제 얼마 안 된다라는 거, 토탈 5,400명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이름이 알려진 2세들이 꽤 있습니다. 필립 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도산한 창원 선생님의 장남이고, 도산한 창원 선생의 장녀인 그 안수산 여사. 안수산 여사는 미 해군 최초의 여성 포병 장교입니다. 아시안 여성이 아니고요. 여성 최초. 미 해군 여성 최초 포병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랄파는 이제 막내 아들인데 이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1926년에 퇴장을 했는데 즉 안창호 선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고요. 세밀리는 뭐 닥터 세밀리 한이 2세로서 올림픽 다이빙으로 1948년과 52년에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2연패하신 분이에요. 아시안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의사가 돼서 의사로 수십 년 동안 활동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알프레드 송이라는 분은 이제 그 법대를 졸업하고서 아시안 최초로 그 정치에 입문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던 분이고, 데이비 현은 현순 목사님의 이제 아들인데, LA에 오시면 리틀 도쿄라고 저펜타운이 있습니다. 그 저펜타운을 설계해서 만들어서 운영했던 분이 공교롭게 한인이에요. 참 재밌죠. 저펜타운을 설계해서 만들어서 운영했던 분이 데이비 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인 2세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김용옥 대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연구소를 김용옥 재미동포 연구소로 명명을 한 겁니다. 이분의 업적을 다 하려면 진짜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2011년 MSN.com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 1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김용옥 대령이 포함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워싱턴, 그랜트, 리, 커스터, 패튼, 아이젠하워, 맥카서, 맥케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2009년에 LA 시티에서 중학교를 신설하면서 영어킴 애카데미로 명명을 했고, 가장 최근에 3년 전에 김용옥 하이웨이가 만들어졌고, 미8군이 평택으로 옮기면서 건물 하나를 김용옥 빌딩으로 명명을 했고, 그래서 뭐 등등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설명하려면 워낙 시간이 말리고, 리틀 도쿄에 가면 일본계 미국인들이 2차 대전에 참전한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의 의장이 바로 김용옥 대령이에요. 이거는 즉 얘기하면 일본계 미국인 제향군인입니다. 그 지도자가 김용옥 대령이에요. 왜일까? 바로 2차 세계대전에 로마 해방의 주역이 김용옥 대령이고, 피사의 사탑을 지켜낸 분이 김용옥 대령이고, 근데 일본계 사병들을 데리고 그분의 부하들은 전부 일본계 미국인들이에요. 근데 그 한국인이 그들을 이끌어서 영웅이 된 거예요. 이 책은 소설 같아요. 근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소설 같은 현실입니다. 피사의 사탑을 지켜낸 전략가. 그리고 이제 공군으로는 프레드 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2차 세계대전에 에이스로 큰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안창호 자녀들이 전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한 200명 이상의
한인 2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참전을 했고요. 600명 이상의 한인들이 하와이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이분들은 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냐면 조국의 독립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전을 한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 한국전쟁 이 한국전쟁에서 이제 미군과 결혼한 입양아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제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요점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LA 폭동입니다. 1992년 4월 29일 LA에서 발생한 LA 폭동은 우리 LA에서는 4.29로 기억을 합니다. 4.29. 왜 LA 폭동이 중요하냐면 LA 폭동 이전까지는 우리 미주 한인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LA 폭동 때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당하면서 이제 미주 한인 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재정립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전환점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코리안이야. 근데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미주 한인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섬진고를 당했습니다. 한인타운이 쑥바지됐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이제 5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참여를 해서 평화 시위를 크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LA 폭동 이전까지는 미주 한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존재조차 없었습니다. 존재감. 그 전까지만 해도 한인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 하면 중국계 또는 일본계, 한국계는 뭐 존재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LA 폭동을 통해서 한인들의 존재가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인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엄청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누구 하나 관심을 갖거나 도움을 주겠다라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우리가 정치를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치력 신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1세와 2세 간의 협심이 중요하고 한인 사회의 중심인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한인 교회들은 너무 현실 참여를 안 하니까 전부 자기 교회 확장에만 관심을 갖고 교세 확장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교인만을 생각하는 사회 참여나 커뮤니티 참여에 전부 무관심했다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타인종과 화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타민족과 공존해야 되고 타민족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이 유리천장을 의미하는 건데 아시안들이 경제적으로 CEO나 또 매니저 레벨로 진급할 확률이 제일 낮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것이 이제 아시안들이 겪고 있는 차별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주 한인들의 독특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 우리의 정치력 신장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은 한미 관계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이 신장이 된다는 것은 강한 압력 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미국의 대한 정책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특히 통일 문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동시에 미주 한인들은 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조언을 할 수 있고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즉 주위시 아메리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한 강력한 압력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여 동안 간단하게 미주 한인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간략사입니다. 간략사.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이 너무 두꺼우면 잘 안 읽기 때문에 일부러 아주 간략하게 썼고 여러분들이 한국어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또 2세들은 영어로 한 번씩 꼭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미주 한인은 누구인가?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나를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책을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시에 그 유튜브에 가시면 Footsteps of Korean Americans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략하게 미주 한인사를 영어와 한국어 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Footsteps, 미주 한인 연대기를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있는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강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멋진 우리 선조들이 계셨다는 거를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이 특히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순국 열사들께서 계셨는데 그 뿌리를 생각하는 날임과 동시에 너무나 뜻깊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생각을 하시는 중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좀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가슴이 설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역사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너무나 몰랐던 사실들이 교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발굴해 주시고 한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역사가 너무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대한인 국민의 북미총회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참 특히 많이 와닿았는데요. 당시는 이제 조선이 굉장히 일본한테 침략을 많이 받고 있었고, 일본에서 이미 미국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되게 조직적인 방해나 아니면은 이 커뮤니티를 흩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의 방어 정책은 혹시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한국인으로 인정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멋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1904년도에 이제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버사이드로 내려오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반아시안 중어범죄가 굉장히 거셌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리버사이드에 오신 건데 리버사이드는 그 당시에 오렌지 농장으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농업이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 알선사를 통해서 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요. 그 레이버 컨트랙터라고 그러는데 노동 알선사들이 그 당시에 전부 일본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계 노동 알선사들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산한창 선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Korean Labor Bureau 노동 알선소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 노동 알선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한인들이 리버사이드로 오게 된 것이고, 하나의 이상촌을 이미 그때부터 도산한창 선생이 파차파 캠프에서 실험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조직적으로 우리의 자치규범을 만들고, 거기에 자치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전부 흰 옷을 입어야 되고 한복을 입어야 되고 술, 담배 금지 또 뭐 이런 것을 만약에 위법 행위를 하면 경찰이나 사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그런 자치규범이 있었고, 그런 모험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일본계와 차별을 시도를 했고, 일본계의 방해를 미리 방지를 하면서 주류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대한민국매를 통해서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환 교수님은 정말 그 우리 한인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한인 초기 이민사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강연도 많이 하셨는데, 첫째 질문은 그 캘리포니아 리드라는 곳이 있죠. 리들리. 리들리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초기 그 한인 타운이 그 형성됐고, 거기에서도 아마 도산 안창호 선생이 활동을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느낌이 됐고, 그다음 리버사이드하고 리들리하고 그 역사적으로 어디가 먼저 생겼고 어디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활동을 많이 하셨고 한인들이 어디서 좀 많이 하셨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아까 이제 그 미주 독립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이 세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세 분이 연대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연대인지 안 그러면 또 역할이 또 조금씩 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들리하고 다니오바는 이제 중가주 센트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네네. 리들리하고 다니오바는 1910년 중반 이후부터 크게 확장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차파 캠프에서 글로 이주를 한 겁니다. 1904년부터 파차파 캠프의 피크가 1904년부터 1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에 이제 엄청난 그 한파가 몰려들어서 오렌지 농장이 이제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다 잃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리들리나 다뉴바 쪽으로 이주를 하고 북가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한인타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10년 한 13년 이후부터. 네. 그리고 이제 초기 한인 사회의 지도자로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박용만 이렇게 네 분을 꼽는데 비슷한 시기입니다. 다. 물론 서재필 박사는 먼저 왔기 때문에 1880년도에 왔기 때문에 좀 더 연배가 높으시지만 활동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이 활동한 시기가 비슷하고, 또 그것이 이제 이승만과 안창호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까지 연결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불안하게도 그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엄청난 알력이 분열. 근데 이제 초기 한인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 안창호는 통합의 대명사고 이승만은 분열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행한 초기 한인 역사인데, 그것을 놓고 이제 사실관계를 떠나서 너무 이념적으로 사람들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일 뿐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행적은 사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성신 교무가 손을 들었는데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태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교당에서 근무는 지금 하지 않고 시카고의 로욜라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전공을 하고 있는 2학년으로 박사 전공하고 있고 지금 네, 논문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과 또 교수님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이민 사회 그 앞으로의 방향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의 질문은 교수님께서 그 리버사이드의 파차카 캠프 그 1902년부터 1911년간의 그 공백을 안창호 선생님의 행적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찾아내시고 역사적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한인 장로교회나 이런 교육 활동이나 또 사회적 서비스를 이렇게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안창호 선생님이 종교와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는지 조금 그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고요. 종교적 어떤 신앙 공동체가 그 안창호 선생님께서 몸담고 계셨던 만약에 제가 잘 모르지만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있었고 어떻게 그 뒷받침을 해서 이러한 수많은 이런 좋은 활동들이 더 번창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교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안창호 선생님은 평양 쪽에서 오셨고 그것이 초기 선교사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 중에 하나이고 선교사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애니티하고 이제 마크스에 관심을 가져서 미국에 오게 된 건데 다만 이제 선교사들하고의 그 하나의 그 선교사들이 사실은 안창호 선생에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포교 활동을 하도록 미션. 입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선교 활동을 교회단에 들어와서 그 선교 활동을 해라. 근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 백인 선교사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종교 활동만 하라고 하는 것에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 나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버사이드에 와서 코리안 미션을 이제 리버사이드 칼버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런 공식 그 교회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것을 활동한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예배를 보면서 항상 주자가 독립운동이죠. 설교도 독립운동, 모든 활동도 독립운동.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현실 참여를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향을 했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신앙심만을 주장하는 것은 거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저기 그 장태환 교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한인 사회와 종교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원불교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는 우리 교전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이제 독립운동 하셨지만은 범종교적인 어떤 그 사상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인 것 같고 또 현재 우리 한인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종교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 교회는 한인 사회의 중심이고 중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70%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한인 교회가 인적, 물적 자원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도 다 금요일 성가대 연습, 수요 예배, 토요일 신방 하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그 예배 기금을 교회에 헌납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금 조사도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회 환원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한인교회가 인적 사회 환원 그리고 물적 사회 환원,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인적, 물적 자원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볼 때 마이너스가 훨씬 많은 거죠. 그 한인교회의 기여도에 있어서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한인 대형교회들이 선교기금을 마련해서 북한이나 연변이나 또는 남미 쪽으로, 남미 또는 고려인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하는데, 사실은 미국 안에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왜 해외 선교만 신경을 씁니까? 여기 미국 내 선교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한인사회 발전에 동참을 하는, 그리고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인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타원이 정길 교무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샌디에고 교당에서 근무하는 이정길 교무라고 합니다. 가장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먼저 드리자면요. 지금 교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데가 그 도산쌤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리버사이드 거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버나디노 옆에 있는 거기 리버사이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샌프란시스코 쪽의 리버사이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남가주, 샌마리노 밑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기라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요.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기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 1903년에서 24년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민을 와서 살으시다가 보니까 그 1965년 다시 이민이 재개됐기까지 중단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 중단은 미국 정부에서 하게 된 건지, 네, 1924년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아시안들 이민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미국에 그러다가 1943년에 이제 100명, 1년에 100명의 중국인 이민이 허락이 됐고, 한국계와 일본계는 1952년에 1년에 100명 이민이 허락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건, 저는 그동안에 그 한인으로 산다기보다 원불교 한인으로 살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우리 그 선조들이 이 이민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구심점을 만들어냈고 또 대단한 역할을 해오셨다는 생각을 들어서 굉장히 한인에 대한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궁금한 것은 그때는 보니까 그 독립운동이라는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그 구심점을 통해서 정말 많이 모으고 서로 합심이 되는, 그래서 그때는 어쩌면 종교도 다 초월해서 같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심점은 없는 상태에서 점점 더 거의 200만에 가까운 한인들이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한인이라는 구심점보다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인이기 때문에 정말 전 종교나 또 모든 단체들이 합심해서 미국 땅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하려면 어떤 그 사상과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할지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일단 미주 한인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죠.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없기 때문에 우리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인, 어떤 사람은 2세들은 미국인, 어떤 사람은 뭐 바나나, 뭐 정체성이 지금 다 달라요. 왜? 우리가 공동으로 인정하고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역사의식이 부재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거 스스로.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왜? 우리는 한국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주 한인들은 미주 한인사를 공유를 못하고 있어요. 미주 한인사를 알고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1%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인사회는 지난 5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모래 지어놓은 거예요. 모래 위에. 단단한 기반을 던져서 빌딩을 올린 게 아니고 모래에다가 빌딩을 지금 30층, 50층 건물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제각기죠. 이 집안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심점을 우리 스스로 마련을 해야 돼요. 그 시작이 바로 미주 한인사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미주 한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반아시안 증오 범죄가 발생하면 대응을 함께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저는 미주 한인 역사 의식 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받들었습니다. 네, 공동으로 가져야 할 미주 한인 역사 의식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해산 서봉원 교무님 잠깐 카메라 열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잘 코멘트라도. 들었습니다. 질문 없어요. 제가 뭘 네. 자타원님 손 아, 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미주 3대 자타원 김복인 교무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제 한국이 여러모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그 대학에서 코리안 스터디스 프로그램의 경향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그 코리안 스터디스 방향에 대한 정 박사님의 어떤 비전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거 궁금하네요. 예, 근데 저는 한국학 전공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데 미국 대학에는 이제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버드나 뭐 UCLA, Berkeley, USC. 그래서 거기는 이제 Center for Korean Studies입니다. 그분들은 한국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국을 하는 학문이고 저는 한국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미주 한인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Korean American Studies. 그래서 이 Center for Korean Studies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인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이 관심사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설 수도 없어요.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 10년 사이에 많은 젊은 학자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Korean American Studies.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한 2세들이고 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the quality of Korean American Studies도 상당히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사는 미국 내에서의 인종차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반아시안 증오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더 나아가면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죠. 한국학도 밝고 코리안 아메리칸 스터디도 밝아요. 특히 최근에 한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타인종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고, 앞으로의 대학들이 좀 더 재정적인 후원만 받으면 좀 더 크게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Korean American Studies가 실제로 그 어떤 대학의 컨텍스트라든지에서 지금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이미 주이시라든지 뭐 Chinese 뭐 other European countries들은 이제 그런 것이 더 좀 역사가 깊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정 박사님이 연구를 하시면서 하나 롤 모델이랄까 뭐 그런 그것을 찾으신 게 있나요? 그래서 뭐 Korean American Studies, Asian American Studies는 이 서부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UC 전부에서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서는 Ethnic Studies Requirement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목 한 과목을 최소한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추세가 이제 점점 생기고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2025년부터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Asian American Studies나 Ethnic Studies 한 과목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하는 그런 것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인종 다문화 수업이 중요성을 인정을 받게 되고 있고, 올해 10월 9일 날 한글날을 맞이해서 제가 지금 제1회 Korean American Studies Conference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주로 이제 1회이기 때문에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할 텐데,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피커들은 거의 다 이제 캘리포니아 거주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 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리키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그리고 한국어 학교 교사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를 하고, 그래서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세워서 올해 최초로 10월 9일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연례 행사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자세한 정보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교님들하고 또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성심 교무님 손 드셨나요? 아니요, 교수님 좋은 활동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차별과 고통이 많은 미국 사회에 저희가 종교적 지도자로서 원불교 교무들로서 특별히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더 해나갈 수 있을지, 혹시 교수님이 바람,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알려주시면 그냥 편안하게 일단 네. 일단 여러분들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서 계시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에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한국인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면서 여러분들을 따르는 분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분들도 배우고 함께 성장하도록 같이 성장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시에 너무 그 신앙심이나 또 원불교 또는 교회만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사회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종교 또는 교회 단체들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좋은 질의응답해주신 우리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교수님과 교무님들, 교도님들께 자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원체 매스컴에서도 장태환 교수님 말씀이 많아요. 예. 선대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네. 프로그램 만들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악대학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